지금의 50대, 60대, 중년,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나간 나의 발자취는 세월에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파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칫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도 회피하게 되고 공허한 마음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퇴 후 잠시 쉬는 것은 좋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 늘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계획하며 살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과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은퇴 후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지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 마인드셋에서 찾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인생 조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살아있는 나를 위해 마음껏 써라. 뉴스와 기사를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하게 다퉈 법원까지 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묘지나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남아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묘소를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 시간이 흐르면 무연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지를 꾸미겠다고 큰 돈을 남기는 것은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인다. 당신이 60대라면 자녀는 아마 20대나 30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직 서로 한창 때니 유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듯하지만 조금 지나면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는 시기다. 과연 이런 세태가 괜찮은가?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으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역설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자녀들과 눈치 싸움을 할 바에는 차라리 유산을 물려주는 문화가 사라지는 편이 낫지 않은가? 두 번째, 자식 말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라.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생면부지의 남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 돌봐주기를 바란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임종 때까지 나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애당초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이유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애정, 효심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노후에 자식에게 부양받고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면 그 생각은 그만두고 차라리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 재산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자식에게 남겨줄 정도로 유산을 모았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며 비용을 지급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다. 자식에게는 보살핌을 받을 생각도 유산을 남길 생각도 하지 말자. 또한 요즘은 수명이 워낙 길어져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뒤늦게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새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도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재혼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준다. 한편 이럴 때 부모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새 배우자를 보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과 재혼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고 반대하는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자식들로 인해 재혼을 포기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행복하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간섭과 등살에 포기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양에는 이렇게 노년에도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자식과 연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거나 죽을 때까지 자식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과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버리자.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앞길을 선택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 번째, 혼자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라. 80 전까지는 배우자와 따로 놀아라.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유적지에 가고 싶지만 아내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함께 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또는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에 방문하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음악회,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취향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참으며 억지로 상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각자 원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된다. 그래야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남편은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고 싶고 아내는 잔잔한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따로 보고 나와서 만나면 그만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기분도 색다르고 즐겁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툴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다. 60대는 부부에게 각자 자유시간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는 시기다.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얻은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때 부부가 붙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각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이 70대를 누리다가 80대 중후반쯤 접어들면 어느 한쪽이 아니면 둘 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거들고 의지하며 살게 된다. 각자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그때부터 다시 일심동체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네 번째,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취미와 덕질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식적으로 욕망이나 욕구,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열정과 체력이 떨어지고 젊을 때보다 세상 만사에 관심이 덜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이에 맞지 않게 욕심이 많다. 나이값도 못한다라며 혀를 차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나 의지가 생겨도 나이 들어서까지 철모르고 유난을 떤다라고 지탄을 받을까봐 두려워 속으로만 감추는지도 모른다. 때때로 무언가에 열정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 일상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느끼는 본능이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잘 해소하는 과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에너지 넘치는 남성은 취미로 운동과 등산을 즐길 수도 있고 골프나 낚시를 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 건강과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는 노쇠를 겪게 된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기억력 사고력까지 감퇴하게 한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욕망과 욕구, 새로운 취미는 갱년기의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여성의 욕구는 무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요즘은 중년 여성을 겨냥한 드라마와 소설 등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런 콘텐츠는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이 되어준다. 그 외에도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예술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운동처럼 거친 신체 활동보다 무언가를 소재 삼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멜로드라마, 로맨스 영화를 보고 간접 경험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취향을 잘 고려해보고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찾아 팬이 되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 아이돌 가수나 배우에 열광하며 콘서트나 영화를 보러 가는 중년 여성이 크게 늘었다.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보러 가서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팬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취미로 즐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혀 갱년기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덕질의 최대 장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친밀감, 유대감, 때때로 소속감까지 느끼게 된다. 욕구와 욕망, 취향, 취미,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부부가 서로의 취미를 터놓고 알며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방적으로 덕질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자. 나이를 먹으면 꼭 점잖게 앉아 책을 읽고 신문을 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즐거운 활동과 열정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적절히 의견을 조율하며 각자 일상의 활력이 유지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5번째, 부부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부부 사이에 규칙을 만들어라. 일본의 유명 방송인 카미누마 에미코는 2018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남편이 정년 퇴직한 후에 자신이 부원병을 앓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부원병이란 남편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이란 뜻으로 갱년기 환자들을 진찰해온 순환기 심장내과 전문의 이시쿠라 후미노부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아내가 퇴직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이명, 식욕부진의 우울감까지 느끼는 증상이다. 의학계에서는 처음에는 남편의 권위적이고 거친 언행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졌지만 점점 남편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내의 병을 유발한다니 기가 막히고 서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다. 부원병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무엇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야 한다. 여행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도 따로 하고 각자 공간을 분리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밤에도 각자의 침실에서 따로 자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혼은 하지 않되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동거형 조론이라고 했다. 동거형 조론을 시작하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오히려 서로 더 존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원하는 생활 방식에 관해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두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보기, 식사 준비, 식사는 각자 한다. 둘째,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한다. 셋째, 외박이 아닌 외출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외박을 하거나 장기 여행을 갈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외박에 대해 자세히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 규칙의 수와 조항은 부부가 상의해 정하면 된다. 추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 핵심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서로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 물리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이다. 더 나아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애틋해서 서로를 더 잘 챙기게 될 수도 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지금까지 서로 하지 못했던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도 커진다.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완전히 떨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다. 부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사이가 더 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섯 번째,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라. 점심 식사는 밖에서.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직장 근처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직장인들은 40년 어쩌면 그보다 오랜 시간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해왔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된다. 들어보면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식사를 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집 근처는 운동 삼아 걷기에도 적당한 거리고 걸으면 배가 고파져서 슬슬 입맛이 돈다. 또한 낮에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밤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정신없던 거리도 낮에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온통 술집만 있는 줄 알았던 골목가에서 우연히 나만의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한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충분히 누리자. 외식을 하면 메뉴의 선택지도 확 넓어진다. 입맛이 없어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어도 점심때 집을 나서 길을 걸으며 식당 간판을 훑어보면 식욕이 생길 수 있다. 하이라이스를 먹은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문득 만두가 먹고 싶어져 자연스럽게 그날의 메뉴가 정해지기도 한다. 간혹 TV 드라마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패턴이 비슷하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묻고 남편은 매번 특별히 없는데 또는 아무거나라고 답하는 식이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음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맛도 식욕도 점점 줄어든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때우다 보면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 그러니 갑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도 쉽게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당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 하겠는가? 일곱 번째, 당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라. 60대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한다거나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척 포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완고하더라도 지금까지 살며 얻은 깨달음과 경험, 쌓아온 노하우를 전해주려는 마음가짐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은퇴하고 물러난 60대 70대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다. 옛날식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거나 요즘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며 부정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연륜에서 나오는 뛰어난 해안이구나 하며 감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해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며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도 괜찮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어도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 구태의연하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늙은이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더 그렇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다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다. 그들의 의견도 다양한 생각 중 하나일 뿐이다. 정치와 경제, 삶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유일한 정답은 없다. 답은 수없이 많고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답이 생기기도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상식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그러니 뚜렷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변인들의 뜻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오랜 세월 살며 자연스럽게 쌓인 당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자. 그래야 스스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10년 전쯤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나 역시 정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었다.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한 가지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의학 지식조차 계속 변한다. 긴 미래를 내다보면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다양한 답과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이가 들수록 사고방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들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나 듣지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일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켜야 할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내디디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만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쇼핑몰에서 진한 빨간색 셔츠를 발견했다고 하자.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띄겠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음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생은 끝없는 실험의 연속이다. 비웃음을 받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입고 싶다면 입으면 된다. 오히려 잘 어울리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입고 길을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다. 당위적 사고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일컫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자긍심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당위적 사고방식이 당신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와 문을 점점 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위적 사고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데에서 시작한다. 빨간색 옷을 보고 당신이 주저했던 이유도 결국 주변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웃음거리만 될 테니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을 입어야 한다며 뻔하고 틀에 박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당위적 사고와 고정관념은 당신의 행동 범위를 좁힌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감히 버리자.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점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봐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노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돈을 쓰고 풍요를 즐기며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후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 5년만 더 버텼다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절약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5년 후에 당신이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이 꿈꾸는 그 여행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5년 안에 다른 일이 생겨서 큰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이상이 생겨 당장 내일부터 침대에 누워 간호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5년 후를 기약하지만 그때 몸 상태가 지금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즐길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은 내려놔도 된다. 그보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즐기며 충실하게 살길 원한다. 여기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에서 찾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7가지였습니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산 분배를 안 하면 저주받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노후의 근검 전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유산을 남기는 것은 노후의 실패를 자초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식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으려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이나 자식들은 부모의 인내심과 절제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효도를 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효성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병고를 노쇠의 과정으로 알고 접어둡니다. 자식이 무탈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의연하고 멀리 거주하면 무자식 상팔자로 감수하지요. 이제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각자의 생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내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는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진정 자유로운 노후는 자식 걱정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각자도생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세태에도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살아야만 하는 게 숙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세요.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도 뻐근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의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60대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시는 분,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 다림질을 잘하시는 분, 글씨를 잘 쓰시는 분, 핸드폰을 잘하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라고 3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가꿔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유머와 웃음을 전하는 코미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웃어보세요.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홀로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 중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워도 쓸 일도 별로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등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 다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무지할 때는 무지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나에게 걸맞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배움을 익혀야 내가 체하지 않습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속도는 어떠하신가요?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 깨달음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